여기는 JPEG입니다. 가져올 때 보니까 앞부분에 좀 얇은 책들을 제가 소개하는 것 같고요. 리스트를 추려보니까 뒤로 갈수록 약간 책들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라는 단편이고요. 도스토옙스키보다 살짝 앞선 약간 선배지대의 작가이기도 했고요. 도스토옙스키가 극찬하기도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대표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하면 약간 두꺼운 책들, 물론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그 두께 때문에 도전하기 어렵다면 외투, 그리고 특별히 이 단편집은 3편이 같이 있으니까 저는 꽤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 외투라는 작품에서는요, 물건, 탐욕, 인간이 얼마나 자연 앞에서 환경 앞에 취약한지가 때로는 너무 정직하게 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의 가장 큰 위기이자 걱정과 염려거리는 단 하나예요. 외투를 어떻게 하면 수선 또는 새 거를 살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달리는 그 여정이 딱 읽고 나면 나의 인간됨을 이렇게 지켜주는 최소한의 물건은 뭔지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내 일상과 삶이 더 중요한데 어느덧 이게 바뀐 것에 대해서 약간 돌아보게 하는 단편이기도 합니다. 외투와 함께 실린 코라는 단편이거든요. 코. 근데 이 코도 정말 웃겨요. 코를 잃어버린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코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적이기도 한데, 제가 아까 앞에서 사실주의라고 했잖아요. 일상에 일어날 법하게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코가 없어진 거예요. 코를 잃어버릴 수 있다를 다 받아들인 세계 같기도 합니다. 기발하면서도 일상적인 상상력이 허용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니콜라이 고골의 그 일상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자연, 환경, 사회의 여건 때문에 흔들리는 너무 나약한 인간을 막 그려내요. 처음 읽었을 때 추운 겨울에 읽었었거든요. 몹시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읽기를 약간 추천하는 편입니다.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를 첫 번째 책으로 추천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온 책은요, 알베르 까미의 결혼, 여름이라는 에세이집입니다. 이렇게 표지를 쭉 펼쳐보면은 진한 녹색으로 돼 있고, 출판사도 녹색광선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이번에 냈습니다. 찾아보시면요, 초록색 표지는 없을 거고요. 거의 파란색 표지가 나오는데, 파란색 표지가 공식 표지고요. 이거는 500부 한정으로 제작된 표지라고 합니다. 단 2곳의 동네 책방에 500부 한정으로 딱 제작돼서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선물 받아서 너무 감사히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결혼, 여름이라고 되어 있어서 뭔가 알베르 까미 작가의 결혼 생활과 여름 휴가 이야기가 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 에세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뭐 철학 에세이다, 시학 에세이다, 그런 게 복합적으로 다뤄진 에세이다 라고도 말하는데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읽다 보면 철학가의 산책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이해, 자기 풍경에 대한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가벼운 에세이는 아닙니다. 대신 밀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까미가 여행을 실제로 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그것과 연결된 자신 삶의 이야기, 그리고 한참 이때가 소설 쓸 때거든요. 그가 작품으로 냈거나 곧 내게 될 그 작품 세계를 이 에세이에서 조금씩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꽤 있습니다. 책에서는 까미를 너무 사랑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까미의 사진도 있고요. 까미가 살았던 알제리 지역에 대한 사진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요, 이번 결혼 여름 에세이에 배경에 대한 지역들의 지도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추상적으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이런 배경에서 썼구나를 좀 상상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옹기니의 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약간 까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정성 어리게 만들어져서 생각하는 에세이를 읽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한 책은요, 알베르 까미의 결혼, 여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책은 시집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보영 시인의 모래비가 내리는 모래 서점입니다. 문학동네 시인선 특유의 이렇게 긴 판형과 시그니처 컬러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보영 시인님은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도 종종 언급을 했었는데요. 시집이면 시집, 에세이면 에세이, 소설도 쓰셨고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시인이세요. 일기 구독 서비스도 하시거든요. 시즌마다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일기 한번 구독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일기를 훨씬 넘어서요. 에세이로 크게 보면 볼 수 있는데 너무 환상적이고 재밌어서 장르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그 일기도 제가 꽤 많이 구독을 했었고요. 브이로그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도 되게 팬이고요. 그리고 문보영 작가님이 그러는 세계가 정말 특이합니다. 이 시집에서도 보통 시 하면 문장이 좋잖아요. 그건 당연한데 상상력들이 너무 기발한 게 많이 나옵니다. 이 시집의 제목도 모래서점에 대한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모래서점을 실제로 작가님이 그리셔서 이 안에도 넣기도 합니다. 시를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환상적이기 때문에 쓱 보시면서 기발한 장면들이 머리에서 포착이 돼서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추천으로 가져왔고요. 이 시들이 너무 재밌는 하나의 우화같이 들려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쓱 다 읽었는데 그 상상력들은 계속 종종 지금도 생각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개할 책들은 약간 두께가 있습니다. 좀 생각하고 위로도 받고 상상력을 자극될 수 있는 작품들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바로 이 책입니다. 최은영 작가님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작가님의 책을 생각해 보니까 애쓰지 않아도 라고 하는 정말 짧은 소설집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읽었던 게 밝은 밤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인데 제가 너무 좋아했던 정말 최 작가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는요, 7개의 단편이 실린 소설집입니다. 이 안에 있는 작품들을 쭉 읽고 바로 든 생각은 뭐냐면요, 작가님은 정말 끊임없이 나아가고 계시는구나. 앞에 작품들에서 작가님이 꾸준히 그려내신 다정한 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 그러니까 나이 든 여성의 이야기부터 어린 여성의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세계는 이어지면서 확장이 되고요. 보시는 현실, 그 현실에 있는 여러 문제들은 다양한 형태로 책에 담아내고 계시더라고요. 그저 마냥 다정하거나 위로가 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들을 담고 있어요. 특정 시기에 어울리는 친구였고 가족이었지만 특정 사건,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관계들이 흐트러진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질타하거나 또는 화해하거나 라는 거 없이 그들의 삶 그대로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괴리, 아쉬움들이 이 책은 너무 섬세하게 담겨져 있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셨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변화시키려는 다정함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나도 있는 그대로 두면서도 남는 그 감정의 여운들, 자네들까지도 포착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작가님의 작품에 박수를 치면서도 감격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5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악인의 서사라는 책이고요. 돌고래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들, 대표적으로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제가 몹시 좋아하는데 그게 다 배트맨 때문이 아니라 조커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영화 조커도 여러 비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무척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악의 묘사 때문이었는데, 악한 서사,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 서사죠. 선악이 있고 갈등하다가 뭔가 해결되는 그런 서사를 아무래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궁금증, 고민은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에 돌고래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온 악인의 서사의 재미난 점은 9명의 작가님이 조금씩은 다른 글들을 쓰셨고 악인들에게, 범죄자들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에 대한 해석과 관점과 위험성과 메시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읽고 나면은 한 가지 결론은 도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동조되지 말고 또한 동시에 너무 쉽게 분석행위, 불매 같은 걸로만 그쳐서도 안 된다. 이 악인의 서사 같은 것들이 쉽게 소비돼서도 안 되지만 쉽게 금지돼서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독특성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작가도 있고요. 평론가, 편집자, 편집장, 연구하시는 분, 번역하시는 분, 비평가까지 다양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이 저는 이 책의 매력, 그 읽을 거리를 더 풍성히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각 챕터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작품들이라고 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듀나 작가님만 해도 소설이 몇 편이야. 정말 수십 편의 작품들. 이게 영화, 희곡, 소설,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부터 만화까지 쭉 언급이 되어 있고요. 박혜진 평론가님의 글을 봐도 정영준, 정유정 작가님의 소설들도 등장을 하고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읽게 되고 보게 될 여러 컨텐츠들은 어쩔 수 없이 또는 필요적으로 악이 등장을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좋게 소비할지도 다릅니다. 읽으면서 딱 명쾌하게 이거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에 대한 문제를 건드릴 때 우리가 어떤 층이 어떤 관점,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려내고 소비하는가를 질문할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하게 읽었던 책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할 책인데요. 이 책을 왜 마지막에 하냐면 가장 두껍습니다. 하지만 놓치고 싶지 않고 추천하고 싶어서 가져온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홍수는 내 영혼에 이르고 라고 하는 책이고요. 오에 겐자부로의 초중기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에 겐자부로는요, 오래 타계한 일본의 문학 작가 중에 한 분이시죠. 노벨 문학상도 받으셨고요. 일본 정부나 일본 역사에 대한 꽤 비판 어린 목소리를 꾸준히 내셨기 때문에 일본 문학의 양심이라고도 불려진 분입니다. 반원전에 대한 메시지도 꽤 오랫동안 얘기를 하신 작가이고요. 아버지로서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운 경험이 있어서 그 모티브가 계속해서 작품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홍수는 내 영혼에 이르고에 등장하는 주인공 인물도요, 장애를 가진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소설적인 이야기들이 모여서 약간은 디스토피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좀 더 면밀하게 얘기하면 핵전쟁 또는 핵위기 직전을 살아가고 있는 한 부자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정말 좀 신기합니다. 인류의 종말 직전의 기록 같기도 하고요. 핵위기, 핵쉘터 얘기들도 나오고 무정부 세력, 자유항해단, 정치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들도 엉켜있기 때문에 거대한 이야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뭔가 오에 겐자부로가 사회에 던지고 싶은 고발적이면서도 사회 비판적인 내용들도 이 소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고래, 그리고 나무가 그 위에 있는데 이런 디자인들도 너무 잘 만들어졌고요.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1, 2권이 초록, 파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나무와 고래색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제가 다니는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와서 약간 회사책 소개 느낌도 있지만 정말로 좋아서 오래 읽은 소설 중에서 가장 묵직한 메시지와 여운을 남긴 소설이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상징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상징 때문에 지금의 위기와 정치, 사회적인 것도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의 힘을 오랜만에 맛본 것 같아서 이 책을 추천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6권의 책을 소개해 봤습니다. 조금 들고 다니기 편한 책들부터 이야기 묵직함이 담겨져 있는 책들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에 좀 빠져서 여름을 잘 무사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책 추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